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북정치발전연구소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우리 지역의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이면서 또 평소 정치에 뜻을 두신 분들의 평소 소신과 정책 그리고 대안을 직접 함께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충북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논의하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 왼쪽으로 신용환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선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과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편안하게 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충북 정치발전연구소이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한 호칭은 연구원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준비해 오셨던 그런 내용들을 발제하시고 다른 두 분이 그에 대한 의견을 함께 덧붙여 주시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제는 오늘은 이인선 연구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발제해 주시죠. 예, 통계 기관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의 그 고용률이 고용률보다 이제 실업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5%가 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충북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4.2% 정도 실업률, 그리고 고용률은 전국의 2위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1, 2년만을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는 전국의 경제 성장률도 전국의 1, 2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그런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좀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가 사실상 10% 이상 거기에 차지한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 이상의 36시간 이상의 좀 안정적인 일자리는 8%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양적 지표는 단시간 근로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정부가 내놓았던 그런 국가 매칭 사업과 맞춰서 충북도도 일자리 지원 정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있지만 그것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 이런 일자리에는 좀 아닌 단기 일자리, 경기 부양적인 일시적인 미봉책에 많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충북도가 내거는 이제 정책들을 보면은 산업단지 확대하고, 그리고 기업의 그 수출을 확대시켜서 그것에 의한 낙수 효과로서 그 노동자들의 소득이 확장될 수 있다는 그 성장 시대의 그 과거의 정책에 좀 천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고용의 위기, 노동의 위기는 그 물론 이제 4차 혁명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고용 구조의 변화로 인한 아주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대의 그런 정책에서는 벗어나야 되는데, 네, 그런 점이 이제 아쉽다는 점이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속되고 있는 그 불평등의 해소에 방점을 두고 기후 위기와 그리고 불평등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관련된 노동정책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충북도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노동전담 부서가 없는 17개 시도 중에 딱 3곳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바로 충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강조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노동 정책이 중장기적 정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오늘 얘기를 좀 같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노동권을 신장시킨 거 이외에 그럼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거는 또 없겠느냐 했을 때에 기존의 그 제조업과 그리고 그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이외에 산업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생에너지 중심의 그린 에너지, 그리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좀 방점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연구원님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자, 코로나 시대 이후의 고용 위기, 이건 뭐 누구나 느끼는 점일 것 같고, 뭐 노동 관련 전담 부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수치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노동의 그 실제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고민을 일단은 발제를 하셨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비슷한 의견이신지 혹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지. 예, 이광희 연구원. 저는 이제 이인선 연구원 말씀하신 것에 아주 적극 동의를 하고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기간의 산업구조 자체가 그 옛날 방식, 산업화 시대의 산업 방식,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한 형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해결을 하자 이런 주의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능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이런 그 어떤 산업 동향, 고용 동향이 아니고 당장은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 대응은 여전히 지금 새로운 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춘 그런 계획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신영환 연구원님.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복지, 고용 복지, 노동 인권 이런 이제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고용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농담하더라고요. 야, 충북은 20년 동안 걱정 없다.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뭐 K뷰티 뭐 이렇게 해서 코로나 시대에도 어느 정도 그 내성을 갖고 버틸 수 있는 이런 산업 구조로 되어 있어 걱정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진 거에 보면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담당했던 저로서는 관심 있게 보는 게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늘어가는데 상당수가 우리 청년, 청소년들입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 인턴 알바, 물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들이 인턴 알바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노동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처우나 어떤 정규직이나 상용직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네.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제 노동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계속 배려하는 걸 많이 얘기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마치 코로나가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것들을 회피하는 또 수단으로서 야, 코로나 시기인데 참아라 이런 식으로 오면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젊은이들이 많이 놓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도 이제 고민의 결혼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 갖고 계신지 이인선 연구원님. 네. 예. 일단은 이제 충북도가 이제 노동전담부서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예. 왜냐하면 노사협력팀은 있습니다. 물론 노사협력팀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정책 지원과나 이런 부서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우선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도 좀 더 노동 조건도 개선하고 또 해고가 금지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 담당자와 이제 그 노동 단체라든가 노동조합, 뭐 시민단체 이런 이해 당사자들과의 이제 그 협력 관계 이런 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고용의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혜 차원에서의 그 어떤 고용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점에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거고, 타 시도를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수립하도록 조례에 담았어요, 서울시가. 그것이 이제 퍼지면서 경기도, 광주, 광역시 이렇게 이제 좀 충남 뭐 이렇게 좀 확대가 됐고, 찾아보니까 이제 충북도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역시 같이 이제 노동 정책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이제 수립하도록 뭐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다행이다 싶긴 한데,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 담는 노동 정책 기획을 그럼 누구랑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런 파트너로서의 이제 노동자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것이고, 또 하나 이제 기금 문제죠. 지금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상 기존의 그 산업체에서 어쩔 수 없는 그 고용이 이제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정의롭게 전환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 속으로 이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기금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 대처할 수 있는 노동기금들도 이제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타 지역에서는 이제 노동복지기금이라고 해서 기금들을 이제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이제 종잣돈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충북도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점이 없다는 점이고, 충북도에도 이제 보니까 24개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각종 기금도 있고, 청주시도 뭐 21개 정도 그런 정도의 기금들이 있는데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도 노동복지기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꼭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현안 문제도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공공 부분에서 이제 비정규직은 제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진행된 단계예요. 그래서 많은 정도의 양적인 이제 전환들이 이루어져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간 위탁 업체를 이제 정규직화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이렇게 예. 가는데 충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으나 지금 보면 이제 쓰레기 수거 업체라든가 환경 미화라든가 또 각종 그 관련된 그 민간 위탁 업체의 그런 전환하는 과정을 이제 연구 용역을 뭐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제가 지금은 답보 상태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장에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설문지 같은 경우도 정규직화하면 오히려 뭐 불리하다라는 듯한 그런 설문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면이 있어서 노조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런 정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되면서 그 부분도 빨리 좀 진행해서 정말 정규직화를 통한 노동 조건의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오히려 지자체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아까와 마찬가지로 노동전담부서를 또 일성으로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의견 추가하실 의견 있으실까요? 이제 노동 문제, 고용 문제와 관련된 또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는 마치 얼마 전까지 충북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충북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듯한 뉘앙스와 느낌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도의원을 제가 그 8년 하면서 노동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충북 도의회에서 노동 관련된 조례, 그러니까 고용 조건을 변화시키고 노동자들에게 좀 더 그 고용 조건을 좋게 만드는 그런 조례들이 한 9개 정도가 처음으로 굉장히 많이 통과가 돼서 그나마 이제 그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보면은 노동자들의 복지,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를 좀 더 그 좋은 직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산업을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계속적으로 산업단지와 뭐 굴뚝산업들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나가고 있으니 이것을 좀 더 그 좋은 고용과 좋은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최영환 의원님. 예, 노사민정위원회 이런 위원회 형태는 있지만 이제 고용전담은 이제 고용보호팀까지 생길 정도로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노동의 질에 대한 그 관리를 하는 노동인권보호나 이런 노동전담부서들은 거의 없었죠. 충북은 또 늦었고 그래서 반드시 그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의 사회 안전망 차원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청년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노동 안전이나 이런 보호에 대한 교육부터 어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보면 사회 안전망 얘기할 때 생애 주기에 대한 전체를 놓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노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뽑는 단계부터 나중에 퇴임하는 단계까지의 생애 주기 전체를 놓고 예를 들어 건강, 주택 문제 이런 것까지가 다 일련의 문제들일 텐데 이런 전체를 놓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설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전체적인 노동 복지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유기적으로 뽑는 단계부터 노사, 민정, 노사, 산학, 연관 이 유기적인 협력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다면 이제 여러 노조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유연하게 같이 대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어떤 양질의 고용 노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뭐 부딪힌 쟁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다른 연구위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사자를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정부나 지자체의 그 행정부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항상 당사자들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가장 충북에서는 해야 될 게 노동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그 노사협의회라는 것들은 기존에 있으나 실제 이게 동등하게 노동을
파트너로서 동료로서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그 노동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네. 충북도가 노동기본정책을 만드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그 점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발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환 연구원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한 발제네요. 네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문가들, 세계적인 그 WHO 등등 전문가들께서 내년 초까지 최소한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리가 백신을 맞고 그래도 쉽게 이렇게 금방 없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3차까지 했고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재난지원금 하면 대표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떠올립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논쟁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뭐라도 해봅시다. 안 되면 뭐라도 해봅시다라는 말을 해서 많은 그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기존에 많은 어떤 재원이나 세원 이런 것들 때문에 선별지급해야 된다. 또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또 정치적으로 재보궐에 이용하는 거냐 등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네. 이렇게 길어지고 장기화되는 그런 거라면 그렇게 예측이 된다면 이제는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우리 장기적 관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씩 늦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선별해서 지급한다고 하면서 많은 비난, 비판을 자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하면서 폐업을 유도하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 갔습니다. 한 발짝씩 늦으면 더 정교한 정책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뭐 더, 덜, 잘, 막 잘 이런 더 풀자, 덜 풀자, 막 풀면 안 된다, 잘 풀자 이런 논쟁도 있었지만 기왕 우리 충북에서 네.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라면 우리 지자체에 맞게 또 우리 어떤 세수에 맞게 하는 충북형 재난지원금 이런 고민을 할 수 없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네. 뭐 이제 발제를 그야말로 하셨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인선 연구 먼저 들을까요? 예. 네, 저는 일단 좀 더 폭넓게 두껍게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북도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출된 걸 보면 사실 뭐 여태까지 1,000억도 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2020년도 그 우리 충북 지역의 총 생산 규모가 67조 정도 돼요. 그러면 보통 지금 67조의 1%만 돼도 얼마입니까? 6,7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쓴 거는 뭐 거기에 뭐 1% 전혀 안 되죠.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아직도 더 많이 우리는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고 보편이나 선별이라를 얘기하기 이렇게 양단에서 얘기할 건 아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곳에 당연히 충분하게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지원할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해서 경기 부양과 그리고 당장 위기 극복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로 한 그 범위, 금액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게 선별 아닌가요? 두 가지가 양단에서 이렇게 분별할 수는 없죠. 두 가지가 이제 다 같이 이루어진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때는 일시적으로 몇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갈 사항은 아니고 유럽이나 이런 얘기를 봐도 적어도 6개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을 펴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입니다. 예. 이광희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코로나가 1년 정도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떤 계층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이나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평가를 좀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선별적 지급을 한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4번 지급을 하면서. 오로지 보편적 지급과 관련돼서만 성과가 나왔다는 얘기들을 좀 들을만 했고요. 충북 지역에서도 보면 이번에 40억 풀면서 이거는 좀 너무 적죠. 적을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청주시에서 얘기됐었던 순세경 잉여금 1,600억을
1,800억을 풀자 1,800억이에요. 그런데 이건 40억 뭐 이거면 이건 정말 언발의 오줌누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그 보편적 지급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인데 잘한 동네가 있어요. 제천이나 옥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그 코로나를 지내면서의 지방자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인데 거기는 보편적 지급을 지자체가 선행적으로 한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지자체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어디는 불만이 많고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뭐를 해주냐 지자체가 얘기를 하고 제천과 옥천은 지방자치제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뭐 예산하고 사실 상관이 있을 텐데 뭐 잘하고 있는 지역도 향후 재정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얘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분 의견 들으셨는데요. 네,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에 따른 효과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주장했던 보편 지급이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아직 그 효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아마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명확히 밝혀질 걸로 봅니다. 통화량이나 어떤 승수 효과, 선순환 창출되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텐데 네. 제가 근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세수나 예산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국가 부채 또 가계 부채 지금 이제 국가 채무 내셔널 데트라고 하는 거 라이어빌리티라는 거 부채냐 채무냐 이런 거 가지고도 논쟁이 많을 정도로 지금 이제 국가의 채무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주의자지만 이렇게 장기화되고 정말 어디가 끝일지 모를 때는 보편 지급에 대해서 강력히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4차 지급할 때 보편 지급에 가까운 선별 지급이라고 한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4차 지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책을 설정해낸 다만 그 지급 시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냐 이런 논란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예. 현 단계에서 보편 지급에 가까운 선별 지급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선별 지급일 때 여러 방법론들도 있을 거고 구체적 내용이 있을 겁니다. 충북 같은 경우 이번 지급하는 게 560억 정도 수준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 어떤 세수 초과 이익 잉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쉽죠. 많이 아쉽죠. 물론 그건 코로나 이전에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많은 이익이 창출돼서 뭐 초과 세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아마 정책 당국은 판단을 했을 것인데 기왕이면 선별 보편에 가까운 선별이라고 하면 선별을 할 때 정말 맞춤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맞게 예를 들자면 우리 소상공인 폐업 유도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대출 이자에 대한 것 또는 직접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요새 통계에 다 잡혀 있으니까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정말로 보편에 가까운 맞춤형 선별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이건희 의원님.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과급 잔치를 벌여서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성과 공유제를 좀 충분히 발현을 할 필요가 있다. 제천 같은 경우 그렇게 했거든요. 모아봤더니 15억이 그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좀 나눈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다음에 손실보상제를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제도적으로 좀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서 그 크게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을 좀 해주는 이런 형태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전체 사회 연대를 보호하는 사회적 연대를 서로 깨지 않는 부분에서 서로 노력을 하는 그런 사회 연대 기본법이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지금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인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부분의 성과를 공유하자는 것일까요?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 그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LH도 예. 그렇고 문제가 된 게 성과급이 생겨서 성과급을 자기들끼리는 나눴어요. 예. 사회적으로 공유를 시키거나 하지 못했다는 거죠. 개별 기업이니까요. 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익공유제를 아예 강력하게 하자고 해서 지금도 이익공유제법은 발현이 돼 있지만 이게 약간 좀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익 본 것을 왜 사회에 강제로 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과급과 관련된 성과 공유제를 좀 하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형태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미에서 지금 제안이 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성과를 사회 속에 같이 나누자. 개별 기업뿐만이 아니라 예, 예. 사회적으로
어쨌든 예. 수익을 본 부분들이 있는데 예컨대 이번에 주사기 같은 경우는 국가가 도움을 줘서 성과가 나지 예.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자발적으로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예. 뭐 네. 이인선 연구원님. 전 이광희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연대 기금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태양광 사업이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이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어떤 이제 풍력 발전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풀정 발전소의 설치 업체 자체를 그 지역 주민들이 소유가 되거나 아니면 절반 이상이 소유주로 참여하고 서로 소유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하는 데는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성과는 그 지역 주민에게 절반 이상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아예 그 조건으로 그 사업을 승인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좀 더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데만 있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사실상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 이런 위기 속에 하나도 그 연대하는 마음을 그 돈으로 물질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회적으로 뭐 그 선의에 기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법들을 만들고 지역에서도 사실 조례로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그런 것을 적극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익공유제, 뭐 사회연대 기금 등 말씀하셨지만 그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그 과도기라도 몇 년 전에 SK 하이닉스에서 굉장한 이익이 났을 때 1차, 2차 협력업체들하고 해서 상생 발전 기금으로 3%를 출연해서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도기라도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같이 이익을 좀 나누고 하다 보면 CSR이라고 그러죠.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 확보될 것 같고요. 이광희 연구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천, 옥천, 진천 이런 데들이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청주가 항상 늦습니다. 충북도 전체는 좀 더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테스트 베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165만 정도니까 충북형 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경기도 같이 큰 데들도 그런 논쟁을 일으키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역 화폐로 지급할 거냐, 전국에 다 쓸 수 있는 걸로 할 거냐.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모델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상인분들께는 차라리 전국에 쓸 수 있는 걸 하고 급여 생활자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기여하라. 더 상대적으로 코로나 이런 때 안정적이니까 지역에서 쓸 수 있게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충분히 충북형, 청주형 이런 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델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우리 이광희 연구원의 주제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세 분의 주제가 다 큰 맥락에서는 결국 충북의 어떤 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에서 큰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북 관광 산업에 대해서 마지막 발제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본 곳이 관광 산업 쪽입니다. 특히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거의 2020년 1월부터 9월 달까지 한 85% 정도가 급감할 정도로 관광객 감소가 이루어졌고, 그랬으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불과 8.8%만 그 관광객이 감소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청주 공항의 공항 방문객들을 보면 약 한 35% 지금 이제 많이 또 그 좋아져서 한 30% 내외 정도의 그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런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그 관광 산업을 증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했다. 네. 거기에 대해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늘 충청북도는 관광 산업이 정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연 2,500만 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중에 1,500만이 제천과 단양 지역으로 옵니다. 나머지 1,000만 명을 가지고 나누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불과 250만 정도가 행사 때문에 오거나 아니면 청남대 때문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 얘기는 관광산업 자체가 북부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없다는 거를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 산업들에 대해서 기왕이면 차제에 코로나 이후에는 분명히 보복 관광이 시작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새롭게 관광 산업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충청북도 관광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재의 굴뚝 산업 중심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볼 곳, 놀 곳, 즐길 곳 이런 곳을 확대하는 그런 산업으로의 변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충청북도 관광산업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예.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문제 제기를 좀 해봅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예, 신강 네, 연구원님. 우리 충북이 관광에서 사실은 뭐 우리 충북 또는 청주 분들을 만나 보면 아우 볼 게 없어 이렇게 하지만 관광 수요에 있어서 결코 작은 지역은 아닙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제천 단양 1,100만에서 1,300만 사이를 찾으면서 많을 때 단양에서만 그 매표 수입, 매표로 생기는 세금 수입만 7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적은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지금 쭉 이광희 연구원님 말씀 주셨지만 현재까지 우리 충북 청주나 또 제천 단양 이렇게 하지만 자연 환경을 활용한 어떤 관광 이런 수준입니다. 예. 청남대나 이런 것처럼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거 있지만 그러면 갑자기 자연 환경이 뭐 더 좋아지거나 더 갑자기 어떤 새로운 형태의 뭐 명물이 생기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거고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만드는 노력은 하겠지만 네. 자꾸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왜 우리 충북이나 청주나 이런 데들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걸 만들지 않는가 하는 네. 것들이 제가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아마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무슨 카지노나 이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전시 컨벤션을 예.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청주 전시관이 오송에 만들어지지만 컨벤션 대표적으로 컨벤션을 하면서 수 없는 이 특히나 KTX 오송역이나 청주공항 이런 걸 통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찾기 좋은 지역이거든요. 취업 박람회라든지 각종 박람회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런 마이스 산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네. 우리가 매일 K뷰티, 뭐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이런 걸 자랑했습니다. 오송 오창으로 이어지는. 그러면 성지순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관광이 뚫리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 성지순례, 즉 그 제조하는 공장 이런 데 가서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이런 것들. 제가 오산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공장을 가보고 놀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로타리 클럽 멤버들을 모시고 같이 갔었습니다. 예. 공장을 한 2시간 동안 보는 동안 이걸 공장 팩토리 투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대한 갤러리 뮤지엄을 잘 보고 체험하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구매로 이어지게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노력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 이인선 연구원님. 예, 두 분 연구원님 말씀에 좀 적극 동의하고요. 그 충북의 이제 관광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사실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문화 콘텐츠를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날 거냐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예산 그리고 그걸 집행하고 조정하고 있는 역시 저는 행정부서의 이제 시스템을 좀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충북도 전체를 보면은 그 문화 관광을 다루고 있는 부서의 그 국에 그 도시 재생이나 주택 관리 업무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충북도의 편제를 보면 그리고 예산도 지금이 이제 7차 충북 관광 그 계획을 펼치려는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38% 이상이 그 도시 재생 건축 분야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 과의 예산이 38%가 넘어요. 문화관광이라고 해놓고 오히려 그 뭐 짓고 전시관 짓는 것도 포함이 되겠으나 이런 이제 하드웨어를 짓는 곳에 건축하는 곳에 이제 대부분의 예산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문화 콘텐츠 개발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마이스 산업 얘기하셨는데 마이스 산업 관련된 예산 겨우 뭐 아주 5천만 원 배정돼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실정이고 그리고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만 하면 체험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발전을 해서 관광도 될 수 있는데 관련된 거 겨우 한 4개소에서 4억 정도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큰 덩치로 하는 거는 좀 놀랍게도 뭐 어느 절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절에 그 뭐 건립하는데 180억 지원은 예산이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뭐 저기 충주 쪽이나 제천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뭐 충청 유교 문화권 뭐 건립을 위한 뭐 이런 예산으로 해서 몇백억씩 이렇게 좀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좀 짚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주시가 아시겠지만 이제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그 향후에 한 5년간 200억 정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 청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데 충북도가 이런 이제 시도의 어떤 그 관광 쪽에서도 좀 어느 쪽에 이제 치우치지 않고 예.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전문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 산업도 결국 뭐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균형을 시키자는 의견도 있고 뭐 제천 단양이 워낙 이제 성과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집중해서 더 키울 수도 있고 할 텐데요. 우리 이광희 연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갖고 계신가요? 그 이제 충청북도가 전국엔 다 있는데 없는 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관광공사가 없어요. 그런데 단양에는 관광공사와 같은 단양 관광 그 관리공단이라고 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많아요. 그 얘기는 산업을 우리는 굴뚝 중심의 산업화 중심 그 산업으로 와 있어요. 이것을 청주권이나 이렇게 중부권이 어떻게 관광으로 돌릴 것이냐 예. 이렇게 이제 이게 굉장히 큰데 그럼 코로나 이후에 뭐가 필요하냐? 생태 관광 당연히 필요하죠.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힐링 여행이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훨씬 더 환경과 관련된 조건들이 우리 지역이 좋으니까 두 번째는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서울이 전 세계의 마이스 산업 1위예요.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원이 없다고 하는데 인적 자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만 있으면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죠. 네. 이런 것을 어떤 컨트롤 타워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충북도 차원의 관광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관광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건데 단양 같은 경우만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주에 어떤 그 오는 관광객이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이 1년에 1,000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 1,000만 명이 단양이 1,000만 명이 와요. 네. 예,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지역에 옵니다. 근데 주로 북부권에 돼 있고 한국관광공사 100대 관광지에 늘 충북이 한 4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한 군데가 빠졌어요. 괴산 산막의 얘길이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새로운 관광 자원들을 개발을 해내는데 우리가 굉장히 미성숙하다는 걸 의미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좀 적극적인 태스크포스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아까 행정 시스템의 정비를 요청하셨던 이인선 네. 연구원하고도 좀 맥이 좀 예, 그렇습니다. 맞네요.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네네. 예, 신영환 이게 연구원. 단기적으로 보면 관광지를 새롭게 만든다는 게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선거 시스템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시스템에서 예. 정말 지자체 장님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한옥마을 지금까지 만들어지는 한 15년 걸렸습니다. 없던 게 생긴 건 아니지만 무에서 유를 만든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잘 믹싱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충북도 마찬가지. 수암골 예를 들어 가보면 지금 정체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환경을 통해서 하는 거 한두 가지 대안이나 어떤 예를 들어 본다면 오암산 둘레길 이제 시민 여론해서 하기로 했죠. 남산 둘레길 보면 딱 설레 답이 나오죠. 물길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대청호의 유람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환경 문제, 수질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요즘 전기배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환경단체 등등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쉐어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한다 그러면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에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청주하면 대표적으로 교육의 도시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랜드마크 하나 없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이라고 하는 국회 도서관보다 훨씬 더 크고 어떤 실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 성격의 도서관이다. 예를 들어 민관 예를 들어 시유지 같은 거 불화해서 개발하고 아파트 개발하고 할 때 기부 체납을 옛날처럼 뭐 도로로 받거나 뭐 다른 걸로 받지 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다 그러면 긴 안목으로 보면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인선 연구원 덧붙일 의견 예, 있으실까요? 덧붙일 말씀은 사실 이제 관광을 이렇게 활성화시키자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일단 지역 주민들이 좀 잘 살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관광의 이런 그 성과들이 지역의 상인들 그리고 주민들 거기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복지가 개선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관광업체의 그 기관들에 일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청남대나 뭐 각종 문화시설의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도 비정규직이라는 거, 이런 사실을 한번 좀 점검해서 정규직화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는 것들이 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이제 분배 구조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기존의 틀을 다 좀 뛰어넘자라는 의견들이신 것 같은데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광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방금 본 대로 많습니다.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얘기는 관광 산업을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도민들의 열망은 이미 모아져 예.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자원과 또 역량 이런 것을 총체화시켜서 그렇게 그 확보할 수 있는가,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결집시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뭐 관광공사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태스크포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그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관광 트렌드가 있어요. 예. 우리가 모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트렌드에 맞춘 이런 그 논의를 할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동안 관광 얘기하면 뭐 지금 이제 신용한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하고 약간 배치됐는데 저는 대청호 배 띄우는 거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서로. 그래서 왜 반대를 하는지, 왜 찬성을 하는지가 좀 충돌할 수 있는 예. 부분들이 필요한데, 마침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게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토론 잘했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발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충북 정치발전연구소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또 정치 신인들, 또 정치의 뜻을 두고 계신 분들, 평소 정치의 소신이라든지 철학,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정치발전연구소는 다음 달에 역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